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4회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기준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네요. 자, 1번,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나눈다. 2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는 재고자산은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을 분류하는 거 맞죠? 자, 3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및 이익이용금 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4번, 원칙적으로 단기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계량 정보에 대해서 정기 비교 정보를 공시하지만 비계량 정보, 그러니까 계량 정보는 뭐냐면은 우리가 숫자로 표시되는 것, 다시 말해서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것들이고요. 비계량 정보는 화폐 단위로 측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비계량 정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석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이네요. 1번, 광고 제작 수수료는 그렇죠. 광고 제작 진행률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자, 1번은 중요하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이 지문이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할부 판매는 그렇죠.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지만 돈만 나눠서 받는 거,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이 판매 시점에 수익은 이때 인식하는 것이고 돈은 이렇게 나누어서 받는다. 요게 할부죠. 3번, 반품권이 부여된 거래의 경우에는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는 게 아니죠. 그쵸? 반품권이 부여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판매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판매 후에 반품이 확정되는 때 또는 나 반품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위사를 표시하는 때 이때가 우리가 매출을 수익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부동산의 판매 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로 활용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2번, 저가법 적용에 따라서 평가손실을 초래한 상황이 해소돼서 평가손실을 초래한 상황이 해소되다는 얘기는 이제 저가법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가가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시가금액을 평가손실을 환입한다고 돼 있는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재고 장부가액이 100이었는데 자, 저가법으로 평가했더니 얼마냐면 90이었어요. 그쵸? 그러면 100이었다가 내가 90원으로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자, 100이었다가 100원이었는데 저가법이 90원이었어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만큼에 쭉 내려와서 10만큼의 내가 평가손실을 인식했죠. 그쵸? 평가손실. 자,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X1년도. 자, 그런데 X2년도가 왔더니 자, 요거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X2년. 자, 장부금액은 90원이었는데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 110원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평가손실을 얼마큼 환입할 수 있어요? 내가 최초에 인식한 평가손실 10만큼. 그러니까 10만큼이니까 자, 이렇게 쭉 해서 이만큼 100까지 내가 환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손실 환입을 10만큼 환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지문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지문에서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금액이니까 이만큼을 평가손실을 환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틀린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거꾸로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X1년도에 100인데 110이에요. 시가가. 그럼 어떻게 해요? 평가손실 인식해요? 안 해요? 평가손실 인식 안 하죠. 평가이익도 인식 안 하죠. 그쵸? 평가이익은 인식 안 해요. 그러니까 장부금액보다 시가가 그때는 평가이익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논리로 100 이상은 우리가 환입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간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리고 비정상은 그렇죠.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3번도 중요한 거니까 같이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4번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원재료의 현행 대체 원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 가능 측정치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2번, 3번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기말 현재 단기순이익은 1000만원인데요. 아래 내용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상된 단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거기에 영업의 이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점 순이익, 거기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단기순이익이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즉 다시 얘기해서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자, 기억.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입금 2천만원을 지출하였다는 뭐예요? 보통예금으로 외상매입금 지출한 건 뭐다? 이걸 분개를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 2천에 보통예금 2천. 이건 뭐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재무상태표 계정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다. 니은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다. 손익계로 거래인 건 보시면 돼요. 자, 디귿봤더니 사무실 화재보험료 120만원을 12월 1일에 일시 납입했는데 이에 대한 선급비용은 110만원으로 계산되어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급비용은 월에 계산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120만원인데 우리가 12월 1일에 일시 납입했으니까 올해 기숙되는 금액은 얼마다? 10만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10만원인데 이에 대한 선급비용이 110만원이 돼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보험료 10만원을 이미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회계 처리한 거예요. 디귿은 올바른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는 거다.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사채의 시장이자율보다 액면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발행했대요. 그러면 뭐예요? 사채 할증 발행이 되겠죠. 그래서 매년 유효해저법에 의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생각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채는 할증 발행되고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높다. 그렇죠. 2번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그래서 할증 발행한 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채 액면가가 100인데 할증 발행이 110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쭉 시간이 지날수록 이 110이 상각을 통해서 사채 할증 발행의 상각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100만원이 되는 과정이다. 그쵸? 그래서 사채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높다. 이게 액면가고 장부가가 되겠죠. 근데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만기 때 100이 된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상각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사채 할증이든 사채 할인 발행이든 매년 증가니까 3번은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이런 거 나오시면 틀리시면 안 돼요. 제가 예상 문제 나올 때도 항상 말씀드려요. 사채 중요하니까 이론에 나올 수도 있고 실기에 나올 수도 있고. 근데 104일은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론과 실기에 따따블로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한다? 따따블로 주어서 점수를 챙기셔야 돼요. 제가 출제 예상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4번. 유효이자 부배 이하 이자 비용은 매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일정 기간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추진의 변동에 따라 총 원가가 일정한 모습으로 변동할 때 그 모습을 원가 행태라고 한다. 원가 행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중변동원가, 중고정원가의 개념을 묻는 문제다. 이런 것도 주셔야 되죠. 1번 변동원가는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의 변동에 정비례해서 총 원가가 변동하는 원가 맞죠? 단위당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습니다. 2번 중고정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이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원가로 구성된 원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중고정원가가 아니라 중고정원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준고정원가는 이런 거죠. 이렇게 생긴 거. 준변동원가는 이렇게 생긴 거. 그럼 지금 뭐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죠. 준변동원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줍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전산세무에서는 원가는 최소한 4문제는 맞추셔야 됩니다. 1번. 개별원가 계산은 단품종 소량 생산에 종합원가 계산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나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의 정확도가 일부 떨어질 수 있다.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완성품 한당량을 산정해야 하며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배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서로 바뀌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리에 위해서 종합과 계산에 위한 가공비의 완성법 환산량을 계산하시오. 단 가공비는 가공 과정 동안 균등하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전공법이 있고 제가 만든 공식이 있다. 그래서 일반 전공법이 편하신 분들은 일반 전공법 쓰시면 되겠고요. 이 전산세무 문제를 맞출 요량으로 제가 만든 공식을 적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공식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전산세무 전산회계 문제에서는 이것만 있으면은 완성법 환산량 문제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경관리사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공식을 제가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강의를 해드리는데 일단 전산세무 수준에서는 이것만 암기하셔도 된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엄청 쉬워요. 자, 선의서출법부터 해볼까요? 기초제공품이 완성 퍼센트 마이너스 400개인데 40이죠? 160개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160. 단기 완성량 친절하게 줬네요. 얼마? 900 넣으시면 되겠고요. 기말제공품 얼마예요? 완성품이니까 완성도의 퍼센트 300 곱하기 60에서 180 다 더하면 얼마다? 920. 자, 평균법 마찬가지로 평균법은 기초제공 무시하고 단기 완성량 900에 기말 180 그대로 넣으면은 1080. 답은 몇 번이다? 2번 되겠네요. 자, 9번 부분별 원가 계산 시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그래서 부분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 자, 쭉 보니까 1번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 단계 상호가 있다.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한 경우에는 직접 배분법을 적용하며 부분별 원가를 배분하게 되면은 원가 배분에 왜곡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직접 배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왜곡을 처리할 수가 있죠. 자, 3번 제조간접비를 부분별 제조간접비 배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끊어볼게요. 각 제조 부분의 특성에 따라서 제조간접 원가를 배분하기 때문에 그쵸? 부분의 특성에 따라하기 때문에 공장 전체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한 제품 원가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공장 전체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 자, 제조간접 원가가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 전력비도 있을 수 있고, 그쵸? 소모품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공장 전체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이라는 거는 이 공장 전체 제조간접 원가 배분율의 한 가지만 있겠죠? 이 한 가지의 배분율을 가지고 이걸 안부하는 것과 이 각 제조부분의 특성, 감가상각비는 뭐 기계 시간에 따라서 배부하고 전력비도 마찬가지로 뭐 기계 시간에 따라서 배부하고 뭐 소모품비는 뭐 생산된 제품의 수량으로 배부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배부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3번은 그 얘기를 이러한 쉬운 얘기를 좀 어렵게 써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상호배분법은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분 원가가 달라진다가 아니죠. 보조 부분의 원가 배분 순서에 따라서 배분 원가가 달라지는 것은 뭐다? 단계 배분법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시후에 2022년 11월 직접 노무비네요. 직접 노무비의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그래서 표준원가 계산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원가에서 포기해도 되는 부분은 이 10번 문제와 같은 것들, 나머지 6, 7, 8, 9 문제는 되게 쉬웠죠? 그 문제들은 주우셔야 되고요. 여유가 되시면 10번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이거 10번 공부하실 시간에 다른 공부하셔서 점수를 더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해볼게요. 자, AQAP, AQSP, SQSP를 깔아 놓으신 다음에 자, 왼쪽은 뭐다? 이 APSP는 뭐죠? 그쵸, 우리가 이거는 임률 차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능률 차이가 되겠습니다. AQSQ는요. 자, 그래서 봤더니 1번에 봤더니 실제 직접 노무비 발생액은 18만원, 실제 직접 노무비 발생액 18만원 쓰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직접 노동시간 33,000시간 쓰시면 되겠고, 표준 직접 노동시간 34,000시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능률 차이가 5,000원이 유리하대요. 자, 그러면은 이 오른쪽이 유리한 거니까 오른쪽이 더 크단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할 거냐면 임률 차이를 구해야 돼요. 임률 차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이 금액이 있어야 돼요. 이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봤더니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5,000원이구나. 그쵸?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5,000원이니까 얘가 5,000원이 더 크겠다. 5,000원의 차이는 어떻게 나온다? 이 SQ의 차이다. 그쵸? SQ가 일정하고 AQ와 SQ의 차이다.
그래서 SP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SP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얼마 어떻게 구해요? 능률 차이가 5,000원 유리한 거니까 1000시간 곱하기 SP가 5,000원인 거죠. 그럼 SP는 5원. 그래서 자, SQ 곱하기 SP의 결과값은 17만원. 17만원이니까 자,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거를 곱하셔서 구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17만원 구한 거를 5,000원 유리한 거니까 빼기 5,000원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6만 5천원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방법은 두 가지니까 편하신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6만 5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비교했더니 임류 차이는 왼쪽이 더 크니까 15,000원 불리한 차이가 나오겠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부가지세법상 수전전자세임계수 발급 사유와 발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거 자주 나오죠 요새. 자, 1번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음계수의 작성일은 재화가 환입된 날 맞고요. 2번 계약의 해제인 거는 어떻게 한다? 계약 해제일. 이 지문이 자주 나왔죠 시험 문제에. 3번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서 공급가에게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전자세음계수의 작성일은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으시면 되겠고요. 4번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25일 이내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날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죠. 재화 용역을 공급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금 계산 작성일. 그래서 이 11번 지문 4가지는요. 되게 자주 나오고 이 보기에 있는 것들이 답으로 여러 번 돌아가면서 나왔죠. 그래서 11번 같은 문제도 기출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제가 출제 예상에도 몇 번 실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12번 부가지세법상 면세와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면세의 경우는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으나 영세율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전액이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면세는 뭐라고 해요? 불완전 면세. 그래서 부분 면세. 그쵸? 그 다음에 영세율의 경우는 완전 면세.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다. 이렇게 부르죠. 자, 2번 면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등의 재화의 공급이나 영세율 대상은 주로 수출 등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이다. 자꾸 보기가 좀 이상하네. 면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등의 재공급 이 나라가 공급 이구가 더 받겠네요. 그쵸? 재공급이고 영세율 대상은 주로 수출 등 외화 획득 재화의 공급이다. 그쵸? 이 이유는 뭐다? 요거 영세율만 볼게요. 요건 왜 이렇게 해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 때문에 영세율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면세 대상은 뭐다? 그쵸? 부가세 문제가 뭐다? 부가세는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똑같이 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진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면세제를 도입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3번 면세는 완전 면세가 아니고요. 불완전 면세고. 영세율은 부분 면세가 아니라 완전 면세입니다. 그쵸? 답인 3번이 되겠고요. 4번 면세사업자는 부가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요거 중요해요. 요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지세법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과세 표준 확정신고 대상자는 뭐예요?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 확정신고 뭐라 그랬죠? 우리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5월 1일부터.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는 뭐예요? 이 종합소득 대상이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래서 얘가 뭐예요? 그죠? 우리가 분류과세하는 것들이나 또는 분리과세하는 것들 그리고 연말정산 소득, 근로소득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봤더니 1번 공적연금소득은 뭐다? 연말정산한다. 언제 한다고요? 다음 내년도 그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요거는 심화반에서 다루던 내용입니다. 1월 31일까지 하는 거니까 1번 아니고 2번 퇴직소득과 연말정산이 있으니까 아니고 3번 일용근로소득이랑 연말정산 대상이니까 종합소득 할 필요가 없고요.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결승금이 발생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소득세법상 결승금과 2월 결승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이거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쵸?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순서 보고 두 번째 뭐다? 그렇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거. 이거는
부동산 임대업은 얘네끼리만 통산이 가능하다. 그쵸? 이것도 다 심화반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도 나오시면 틀리시면 안 돼요. 자, 1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그쵸? 사업소득 한 다음에 근연기 2배. 요거 문제로 몇 번 나왔었죠? 요것도 암기해서 틀리시면 안 되겠고요. 2번 사소득의 2월 결손금은요, 그쵸, 15년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기간에 2월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하시면 되겠고요. 3번 결손금비 2월 결손금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금을 먼저, 그러니까 요거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랑 조금 다르다. 4번 주거용 건물 임대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타 소득에서 공제할 수가 없다. 이 임대업에서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4번 문제는요, 이 보기 내용이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 알짜 내용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이 14번 문제, 요 문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이 14번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웬만하면 전부 다 전산세무 수주제에서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번 법인세법상 손익계속 시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지급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지급일을 귀속 사업연도로 하나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입금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한 방에 인식해도 되고 기간별로 인식해도 인정을 해주겠다. 2번 용역 제공에 의한 손익 귀속 사업연도에서 기업 회계 기준에 근거해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하고 있고요. 3번 중소기업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자, 요거 3번 중요하죠.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두 가지예요. 1번 조건, 2번 조건. 자, 건설의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각각 그 목적물의 인도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이게 X1년도. 자, X2년도인데 계약을 언제 한 거냐면 이때 한 거예요. 12월 1일. 자, 그래서 4개월 동안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3월 31일 날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때 수익과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원래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원래 진행률을 가지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조건이 뭐다? 중소기업이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요. 이때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이때 아예 빵원 인식하고 3월 31일 날 이때 100% 인식을 해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연대 입금과 손익에 산입할 수가 있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기입니다. 1번 주 진산산업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수용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현주캐피탈과 리스 계약을 체결했네요. 자, 전자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 임차료는 2월 5일 보통 예금에서 지급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간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전자세금계산서가 나오는데 전자계산서가 나왔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전자계산서이니까 나온 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리스 계약인데 운용 리스를 체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차료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별의 임차료, 영업분이익과 판관, 대변의 미지급금, 현주캐피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만기 3년짜리 액면금액 5천만원인 사채를 4,800에 발행해서 할인 발행해서 5만원의 사채 발행비를 제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사채 회계 처리 기본적인 거는 이런 거 주우셔야 되죠. 자, 일단은 사채 발행비는 어떻게 해요? 그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포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사채를 5천만원짜리 발행했는데 돈을 얼마 받았다? 4,795만원 받았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다? 205만원 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발생일의 분계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도 주셔야 됩니다. 자, 3번. 회사는 사용 중이던 차량 운반구를 중고차 상사인 사랑최고사에 매각하고 전자세금 견서를 발급했으며 매각 대금은 당일 전에 보통예금을 이체받았다. 결산서상 해당 차량 운반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처분을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일단은 차량 운반구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감도액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가세랑 우리가 요거 미수금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미수금 대신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넣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대변의 차액은 어떻게 한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일단은 죄송합니다. 보통예금 2,200만원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 차대의 차액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조정한다. 자, 그래서 검산해 주셔야 되겠죠. 보면 자 5,500짜리 내 감도액이 4,000이니까 상부가액 얼마다? 1,500만원짜리예요. 그쵸? 1,500만원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1,500만원짜리를 2,000만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당연히 500만원이 발생하겠죠. 검산까지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좀 더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4번 1월 21일에 2개월 후 상환 조건이니까 단기네요. 그쵸? 최강의 외화로 단기 대여금이네요. 외화 단기 대여금 5,000달러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해서 회수한 후에 원화로 환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그래서 자, 회수한 후에 그러니까 외화로 단기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다음에 원화로 환전했대요.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에 이체했대요. 그래서 대여 시환율은 1달러당 1,800원, 회수 시환율은 1달러당 1,86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처음에 단기 대여금 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자, 5,000달러를 1,800원에 빌려줬는데 얼마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1,860원의 환율을 적용돼서 받았죠? 그럼 나는 30만원만큼 어떻게 한다? 외환차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외환차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랑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매출 내역 봤더니 수출 실적 내역이 봤더니 수출은 언제가 기준이다? 선적일의 기준이니까 선적일자에 환율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자, 기타 영세율은 뭐예요? 그쵸? 우리가 영세율 매출 명세서니까 공급일자에 환율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냐면은 수출적 명세서에서 환율이랑 외화금액 잘 확인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도 직수출한 거랑 우리가 방금 봤던 기타인 거 넣어주셔서 누락 없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자료는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매입 관련 전자세금계서 내역이다. 자, 매입이네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뭐예요? 불공차지라 이런 얘기죠. 자,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고 세금계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세금계서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된 점이 발견되었다. 자, 우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기재사항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일 때는 가산세를 물고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는데 지금 공급받는 자의 상호가 누락된 거는 뭐예요? 그렇죠. 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공이랑 연관이 없다.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요건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대요. 그렇죠?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니까 불공이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의 접대 목적이니까 접대비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공장용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쵸? 토지의 자본도 지출과 관련된 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였으나 공급 시기에 세금계서에 수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기 확정신고 기한 이내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세무계약서 발급하는 규정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1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매입세 죄송합니다.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것도 입력을 별도로 해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던 거랑 맨 마지막에 있던 것들은 입력하지 말고 중간에 있던 3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전표 입력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기를 입력하시오.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죠? 부가세 대금과 부가세 예수금을 서로 없애주신 다음에 차익이 뭐다? 대변의 차익이네요. 그렇죠? 그럼 뭐다? 미지급금 150만원, 미지급세금 150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2022년 7월 1일에 5천만원을 차입하고 연 10%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해서 2022년 10월 31일 현재 미지급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자가 1년이 되는 날 지급하는 거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6개월치의 이자를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렵진 않습니다. 이자 비용 250에 미지급 비용 25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의 자료는 다음과 같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내역 봤더니 자, 취득가가 얼마예요? 300주에 그렇죠. 취득가의 주당에다가 취득 시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포함해야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그렇죠.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 유가 증권 삼형제가 있었는데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 시 비용을 영업의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취득 시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취득가에 포함해서 930만 원인데요.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32,000원이니까 기말에 96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의 가치가 30만원이 들었죠? 그래서 얘를 뭘로 처리한다? 평가이익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당사는 9월 1일 제조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를 취득했는데 취득 시 국고보조금을 4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기기장치는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하는데 기기장치는 10월 2일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첫 번째로 언제 인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내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고 실제로 자산을 사용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해야 돼요. 왜 그래요? 그렇죠.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사용 개시되었기 때문에 월할 상각은 3개월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먼저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하시면 되겠죠? 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면 돼요? 1억 2천에 그렇죠? 5년에 12분의 3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00만원이고 감가상각 두께 해주시면 되는데 자, 1억 2천만원 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4천만원 있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1억 2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은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상각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국고보조금을 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고보조금을 이렇게 없애주시면서 자, 그래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1억 2천에 4천만원이니까 그쵸, 비율대로 하시면 되겠죠. 비율대로 곱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국고보조금 구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 나의 상각비가 아닌 거니까 나의 상각비를 없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4번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원천징수입니다. 다음 회사는 2022년 9월 기속 10월 지급의 원천징수 신고를 11월 10일에 수행하였다. 다만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11월 20일에 다음의 사업소득 자료가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락된 사업소득 자료를 원천징수 이행사항을 신고서에 입력하고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를 반영하여 2022년 9월 기속
10월 지급 원천 징수 이행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며 수정 차수는 1차이고 추가 납부세액은 11월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정기급여 신고랑 중간대사자 자료를 입력을 했는데 사업소득 자료를 입력 안 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요 문제는요. 제가 설명할 건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버리세요.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안 좋은 문제예요. 그냥 100점 만점 방지훈 문제인데 정말 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리셔도 돼요. 혹시나 나중에 이 이후에도 이 동일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저는 과감하게 그냥 요거 포기하고 차라리 이 3점 맞을 바에 원가에 표준원가 공부하셔가지고 그거 2점 받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업 목적으로. 왜냐면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표준 원가는 일단은 나올 거니까. 그쵸? 자, 그렇다고 표준 원가를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이슈가 뭐냐면요. 사업소득자료 원래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사업소득 자료 할 때 이 특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 면세 사업자들한테 하는 과세 특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개인이 있고요. 그리고 인적 물적 시설 없이, 그러니까 뭐 직원들 없이 혼자서 와서 내가 이렇게 사업소득을 하고 지급을 했을 때는요. 원천징수 얼마 한다? 3% 하는 특례가 있어요. 일단 이 내용 자체도 되게 조금 전산세무의 수업 목적으로는 조금 가끔 그러냐 이론 정도의 지문 하나 정도 나올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문제에서 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실기 프로그램을 솔직히 잘 못 따라요. 잘 못 따라서 그 시험에 관련된 것만 다룰 줄 알고 실무적인 것들은 이제 보통 실무를 나중에 가시게 되면 세무사 사무실 같은 데 가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세무사 사무실 아니고 일반 회사 들어가시면 웬만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프로그램 쓰지 않아요. 그래서 뭐 쓰는 방법도 다 다르고 이래서 제가 시험과 관련된 것들에 한해서만 좀 잘 다루고 나머지 것들 잘 모르는데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수정신고했잖아요. 근데 가산세를 반영해야 되는데요. 가산세를 반영해야 되는데 이 가산세가 우리가 부가세 입력할 때 보면은 납부지연 무성시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고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제가 일단은 만졌을 때는 제가 못 찾아서 가산세를 이걸 수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수기로 계산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못 맞췄어요. 만약에 수기로 이걸 계산하라고 나왔잖아요. 진짜 전산세무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이 문제 맞춘 사람 없어요. 100점으로. 그러니까 3점으로. 부분 점수 2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데 3점 다 맞춘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결단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구석에 있는 내용, 세무사 시험에서도 안 나오는 내용을 냈어요. 이 정말 솔직히 궁금해요. 네, 제가 좀 열이 받아가지고 이 문제 보고 자, 그래서 일단은 세액은 9만원인 것까지 여기까지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시면은 여기까지는 돼요. 자, 가산세 어떻게 계산하면 보세요. 자,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는요, 우리가 이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랑 뭐 대리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납세 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납세종합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대리납부 지연가산세가 동일하게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민 최소값, 그러니까 1 플러스 2랑 3을 비교해서 이 중에서 적은 거를 내는 거예요. 자, 뭐냐면 미납 과소납부세액 지금 같은 경우는 9만원이 되겠죠. 여기에 3% 곱하고 그 다음에 일수에 10만분의 20이 곱하고 그 다음에 자, 한도가 있어요. 미납 과소납부세액이 50%를 한도로 우리가 이거를 내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말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한번 시험에 냈으니까. 그래서 한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납 과소납부세액이 50%를 한도로 해서 이 금액을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자, 1번, 2번 계산해봤더니 2,700원, 396원에서 3,096원이 나오고요. 자, 3번은 이거 제가 잘못 입력했네요. 9,000원이 아니고 네, 제가 입력을 잘못했습니다. 자, 9,000원이 아니라 50%니까 45,000원 되겠죠? 네, 뭐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9,000원인가? 네, 일단은 45,000원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9,000원이 맞고요. 아이고, 이게 저도 어려워요. 자, 50%인데, 이거 제가 단서 조항도 써볼게요. 저도 어려워요. 자, 뭐냐면, 자, 요게 제가 정말 어려운데, 일단은 10%라고만 써놓을게요.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요거를, 보면서 한번 또 체크를 했는데, 제가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그니까, 이 강사들도 정말 어려운 문제를, 네. 자, 이 10% 적용하는 기간 언제냐면요. 이거 제가 적어왔어요. 저도 잘 몰라서. 자, 요거를 요렇게 좀 줄을 예쁘게 다시 해볼게요. 요거를 밑으로 내릴게요. 색을. 자, 그래서 다시 보면요. 자, 원래는 50%인데요.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 적용된다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추가납부세액은 11월 30일에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찾아봤는데 원래 50%인데 지금 해답에 그냥 10%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거를 물론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못 찾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는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뭐 이게 50%가 됐든 10%가 됐든 일단은 이 3번의 금액은 9,000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답은 아니다. 그래서 이 2,700원이란 396원을 더한 3,096원을 우리가 일단은 적용을 하시면 되겠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해 볼게요. 자, 원전징수에 원전징수 이행상한 신고서 들어가시고요. 자, 9월 건데 지급기한이 10월이었죠. 그리고 수정신고 이고 자, 보면은 지금 요거는 제대로 입력이 됐고요. 지금 사업소득 누락한 거죠. 사업소득이 얼마냐면 자, 사업소득 자료가 9월 30일이네요. 그쵸? 그래서 9월 30일에 한 명의 지급액이 300만원이었죠. 300만원인데 9만원. 자, 가산세 이거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제가 뭘 눌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혹시 자동으로 입력되는 분 알고 계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강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계산 내역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096원. 자, 이렇게 하시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입력은 어렵진 않죠? 근데 이제 계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가시면 그냥 버리세요. 저도 솔직히 요거 제가 푸는데 못 풀었어요. 납부지원 가산세 계산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안 나오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내셨어요. 왜 내셨는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 여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와 유의사항을 토대로 이준혁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하세요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봤더니 부양가족 현황 봤는데 제가 항상 해설할 때 뭐냐면 자, 월세 같은 거 나오게 되면 그 조건이 뭐였죠? 그렇죠. 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일 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월세 입력하는 거는 무조건 7천만원 이하로 나올 거니까 입력하라고 했는데 세무 1급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를 꼬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 총 금액 7,500만원 주고 밑에 단서 뭐라고 달아놨냐면 유의사항에 월세 주택 임자 차입 탭은 월세액 세 공제 대상이 아니면 작성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7천만원 넘으니까 작성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여동생, 자녀 중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거는 여동생 되겠죠. 나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양가족이 소득세 공제 내용 중에서 이준혁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은 모두 이준혁이 공제받는 것으로 한다. 다 이준혁한테 본인한테 몰아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관련자를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본인과 자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장성 보험료 있고요. 저축성 보험료 없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그냥 다 160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료비 지금 명세서에 입력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머니 보청기 구입비 인정되고, 질병치료 목적비도 당연히 치료 목적이니까 인정이 된다. 자, 배우자의 질병치료비 100만원 인정되는데 실손위료보험금 40만원 받았으니까 위료비 지급 명세서에서 실손위료보험금에 40만원 입력 별도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교육비 받더니 자녀 이시험 방과 후 학교 수업비 70만원 인정되고요. 교복 구입 비용 인정되는데 한도가 얼마다? 50만원이다. 그래서 400만원. 아이고. 요거 밑에 것까지 합해서 40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70에 50에서 120이고 250에 30에서 280 그래서 더했더니 40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주 5일 수업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수업료를 할 때는요, 요게 학원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1주에 몇 회 이상 3일이었나? 이상 수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수업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1주에 5일 수업이라고 해서 이 30만원도 포함하는 얘기를 단서로 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하실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본인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월세는 입력 안 된다. 신용카드 사용여행 봤더니 신용카드 2,500만원인데 회사 경비로 처리한 게 150만원 있으니까 150만원 제외한 총 사용금액은 2,350만원. 그래서 2,350만원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정수증 중고자동차 구입비 1,400만원 중고자동차 구입비는 얼마만큼 된다? 예외적으로 10%만큼 해준다. 그 다음에 학기도장 수업료 아까 이거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현금 영수증에는 170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그냥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였죠? 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자, 가셔서 제 입력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겨볼게요. 자, 이준혁이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위료비 지급 명세서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서 부호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 위료비 지급 명세서 가셔서 자, 일단은 아까 누구였냐면 배우자랑 어머니네요. 그렇죠? 자, 배우자랑 어머니부터 해볼게요. 어머니가 성함이 최민순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얼마 있냐면은 보청기 구입비인데 뭐 상호 같은 거는 원래 이제 국세청자를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수업 목적으로 입력하는 거니까. 자, 국세청 홈택스니까요. 위료증빙 코드는 국세청장이 되겠고요. 자, 건수 같은 거 안 나왔으니까 두시면 되겠고요. 보청비 구입비 150에 한약이 130이니까 180. 자, 그 다음에 자, 배우자 국세청장이고요. 자, 금액이 100만원에 40. 100만원에 4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요. 자, 이준혁 가시면은 자, 위료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죠. 일반 자녀가 장애인이 아까 누구였죠? 네, 어머니니까 아니니까 그냥 160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위료비도 했고요. 자, 교육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 이시연과 이천인데 전부 다 취약전 아동이 되겠죠. 그래서 취약전 아동으로 입력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실무상으로는 구분해서 입력해도 되고 상관없는데요. 120만원. 자, 그 다음에 280만원이었죠. 아이고, 잠시만요. 자, 자녀가 둘 다 이채연만 취약전 아동이네요. 이채현 280만원. 자, 그 다음에 초중고 중학생이 이시연. 얘가, 이 친구가 120만원.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입력하시면 되겠죠. (10만원) 이하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를 입력하시면 안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가셔서 전통시장이 아까 100만원이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넣으시면 되겠죠. 2350에서 100 빼니까 2250만원.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170만원.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법인세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의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다? 특환자 매출액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고요. 부산물 매출액은 제품 매출에 포함해서 입력을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손익계산서상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여기서 접대비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세무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상무이사의 개인경비는요, 우리가 송금부산입, 기타 사회, 송금부산입 상여, 상무이사니까 상여하시면 되겠고요. 사적 사용경비니까 접대비에서 아예 제외하시는 거예요. 자,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전액 3만원 초과인데 증빙이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법정 증빙 서류가 없는 접대비는요, 어떻게 된다? 송금부산입의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그래서 상무이사 개인경비는 상여이지만 이게 법정 증빙 서류가 아예 없는 것들은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당사는 자사 상품 원가 100만원, 시가 150만원을 거래처에 사업상 증정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이거는 분계 문제로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시가와 부가세만큼을 접대비를 본다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광고 선전비의 접대비 해당액은 165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있는 거 요거 보정 설명 한번 할게요. 법정 증빙 서류가 없는 건데 간이 영수증 수치라는 건 뭐냐면, 자,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기타 사유에 줄이고, 아예 증빙 서류를 구비 못했을 때는 상여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빠뜨린 것 같아서 요거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할 때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법인세는 회사를 바꾸고, 그 다음에 자, 접대비 오셔가지고요. 자,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잠시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금액들을 얘를 이제 땡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아마 자동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하시면은 이렇게 일반 수익 금액이 지금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특권자 거래 있으니까요. 얼마였냐면 1억. 자, 이렇게 1억을 넣어주시면은 일단은 자, 우리가 매출 일반 수익 금액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 나눠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 계정도 보시면요. 이렇게 4,650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 100만원과 50만원을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어떻게 한다? 광고 선전비를 아까 시가가 150이었죠? 150에 부가세 15만원에서 165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사적 사용 경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자,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데 150이 아니라 50이죠. 자, 이제는 5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광고 선전비인데 판관비이죠. 광고 선전비가 자, 계정 금액이 얼마냐면은 165만원, 150에 15만원. 그쵸? 그래서 접대비 해당 금액도 이렇게 165만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갑지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실제로 계산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한도 초과액 이 금액이 우리가 접대비 관련 세무 조정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정 등록 눌러서 조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상무이사 개인경비 100만원 상여. 자, 그 다음에 법정 증빙 서류 없는 접대비 비가 50만원에 얘는 간이 영수증을 수취했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이고 그 다음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116만 4천원 얘는 보다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다음에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고정자산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3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시면 되겠네요. 자, 건물과 기계장치가 있는데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했으니까 건물은 뭐다? 정액법,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넣으시면 되겠다. 회사가 신고한 내용연수는 건물은 40년, 기계장치는 5년이며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기간이다. 내용연수는 적정하다. 세 번째, 회사는 공장 건물의 승강기 설치 비용 3천만원을 단기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을 수선비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자본적 지출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기장치의 정기말 상각부인액은 500만원이다. 정률은 상각부인액 넣는 거 있었었죠? 그래서 확인하셔서 우리가 입력할 때 유의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해보도록 하죠. 자,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등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건물 101에 공장 건물. 자, 취득가액이 4억이고요. 상각누계액이 2,750. 자, 그 다음에 회사가 계상한 게 800만원.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조였고요. 비용은 제조. 자, 그 다음에 3천만원이 자본적 지출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장치 가셔서 절단기 상각누계액이 2천만원. 자, 그 다음에 얘도 제조네요. 내용연수 5년에 제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별다른 건 없었고요. 아까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500만원인데 정률만 상각대산의 가산이니까 500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없고요. 마지막으로 회사 계산 상각비가 500만원이니까 50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업종이 있으니까 업종도 넣어볼까요? 이거 제조업. 그 다음에 아까 건물은 업종이 연화죠.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은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자, 그래서 여기서 불러오게 하시면 되겠죠. 정예법, 정률법 불러오게 하시면은 우리가 입력한 것들이 쭉 감가상각의 세무조정이 자동으로 돼서 계산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세무조정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자, 건물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해서 송금 불산입이 되겠고요. 기회장치는 거꾸로 송금 산입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그냥 그대로 써보죠. 유보가 되겠고요. 자, 기회장치 전기상각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전기라고 들어가는 것처럼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5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 176만 5천원만큼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써줄게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유보니까 유보 감소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는요,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들어오시면요, 불러오기 누르시면요,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금액 확인하시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외환자산 등 평가차손이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반영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 예금이랑 외화 차입금,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를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2022년 결산 회계 처리 시에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다. 회계 처리가 안 됐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 시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평가에 적용되는 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 기준율로 신고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 기준율, 요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를 하면 되겠다.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의 자료뿐이다.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세무조정을 각 자산별로, 각 부채별로 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그냥 입력하시고 넣으시면 되는 거죠.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요런 문제 나오시면요, 우리가 주우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외화자산부터 보면요, USD 12,000달러.
자, 장부가액은 1,800원인데, 그쵸? 우리가 마감해야 되는 평가 환율은 1960이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 부채도 USD. 자, 외화 금액이 7,500, 1,890원 했는데 1,960원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고요. 원래는 우리가 제가 그쵸, 강의했을 때 보통은 여기에 입력하는 게 나오죠. 그쵸? 나오는데 안 나오니까 그냥 그대로 이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세무조정을 누르셔서요. 요 그대로 있는 거 넣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여기는 지금 네팅된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각각의 자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자, 보시면, 자, 위에 게 외화 예금이었죠? 외화, 예금, 환산, 평가, 차손. 자,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뭐, 요거는, 과목은 정확하게 안 써도 괜찮아요. 그냥 비미만 통하면 됩니다. 자, 얼마냐면은 192만원. 자, 둘 다 유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화차입금, 평가, 차손이익. 유보 발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고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각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일반적인 세무조정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죠. 그쵸? 왜냐면 각각에 대해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아는 거는 점수를 받는 것이고, 모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조금 틀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임차료가 1260만원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800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260만원인데 한도액이 800만원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460만원만큼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거 업무용 승용차가 별도의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세무조정 자동으로 넣으라고 했어요. 왜 자동으로 넣으라고 했냐면, 이게 자차와 리스 렌탈에 큰 송금산이 송금불산이 요거는 똑같은데 뒤에 있는 소득 처분이죠. 이 소득 처분이 달라요. 자차는 뭐냐면은 유보예요. 내 거니까. 근데 리스 렌탈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회 유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헷갈리실까봐 제가 그냥 자동으로 넣으라고 한 건데, 자, 이게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리스 렌탈은 기타 사회 유출. 요거 뒤에 게 중요한 요게 포인트입니다. 460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 기타 사회 유출 요게 포인트니까 잘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300만원 기말 현재 자본에 계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요, 우리가 뭐죠? 그쵸.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세법에서는 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됐든 평가이익이 됐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가 손실은 다시 없애야 되니까 송금불산임 유보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법에서 그 평가하는 거 인정되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법률에 의한 보험 차이익만 돼요. 그쵸? 제가 심한 방 수업할 때 강조 드렸죠.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그거와 연관된 문제라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법인세 비용은 너무 쉽죠. 그쵸? 얘는 송금불산입. 자, 세금과 공과금은 부가세, 납부지형, 가산세, 납부지형, 가산세니까 얘도 송금불산입. 자, 선거비용은 2022년 12월 1일 선불을 지급한 1년분 사무실 임차료 총액이며 전액 선거비용으로 계상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12월 거, 그러니까 10만원치는 비용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단기 비용이 10만원은 단기로 귀속시켜야 되니까 10만원은 송금 산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는 얘기는 세무조정 사항을 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넣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다음은 장수기업의 기부금과 관련된 자료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그래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얘가 법정 기부금인지 지정 기부금인지 비지정 기부금인지 또는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용어가 좀 바뀌었다. 법정 기부금은 50%,
지정기부금은 10%, 20% 기부금, 우리 사주는 30% 기부금, 비지정기부금은 그냥 비지정기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손익계산서상 기부금 내역 볼게요.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금은 법정기부금,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어버이날을 맞아 인근 아파트 경로당 후원은요, 이가 뭐 별도로 지정되어 있다는 단체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정기부금이고요. 자, 비지정기부금은 송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송금불산입에 기타 사유 유출하시면 되겠고요. 자, 10월 10일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서 교회 당사가 발행하여 지급한 약속금이 있는데, 자, 기부금은 무슨 주의다? 그렇죠. 현금주의, 접대비는 발생주의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부금은 현금주의이기 때문에, 자, 만기가 2023년 1월이라는 얘기는 2023년 1월에 기부금이다. 그래서 2023년에 기부금이니까 2022년에 기부금이 아니다. 그래서 얘도보다 송금 불산입 유보시켰다가 2023년에 송금 산입 유보하시면 되겠죠. 자, 11월 11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지급한, 그렇죠,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다. 자,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4,500만원. 그리고 자, 3번 중요합니다. 체크하세요. 기부금 세무조정 전 송금 불산입액은 180만원인데, 자, 세무조정 전이죠. 후가 아니라 전. 세무조정 전이니까 지금 새로 들어온 세무조정 이거 송금불산입이랑 이거, 그러니까 200이랑 1000만원을 넣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넣어서 얼마예요? 1200 더해주면은 1380만원을 송금불산입에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게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부금을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유형이 바뀐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좀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차례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법정기부금. (3월 20일에) 이재민 구호금으로 400. 자, 그 다음에 어버이날이니까 이거는 비지정이었죠? 아파트 경로당. 자,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신축도 이거는 송금 불산입이니까 약속금 어음지급분 미지급한 기부금.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1월 11일에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 사업비. 얼마냐면 750만원. 자, 그 다음에 소득금액은 수정하셔가지고요. 결산서 당기순이 4,500인데, 자, 송금불산입이 1,320만원이었네요? 1,320. 네. 1,380만원. 그 다음에 송금산입은 없다라고 했었죠. 0원이라 그랬었죠?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 다 하신 다음에 기부금 조정을 가시면은 자동으로 우리가 계산이 돼 있다. 그리고 자, 2월 된 기부금이 없으니까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봤더니 자, 뜬 거는 비지정 기부금 1200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지정 기부금 1200이 맞는지를 일단 봐야겠죠? 자, 일단은 그쵸, 요거 송금불산입 200에 1000인데 이게 지금 각각의 기부금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같이 입력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 기부금 후원 기부금이 200만원.
자, 얘는 기타 사유 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음 지급, 미지급, 기부금. 얘는 1000만원이었죠. 그래서 유보 발생을 해서 차기에 송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4회 전산세무 1급 기출풀이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